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패널 토론 5분 함께 할 텐데요.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해 주셨던 서울대학교 이관중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민아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로 정민아 팀장님은 2019년 대일 수출 규제 이후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정부 R&D 과제 기획을 총괄하고 계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 부품 장비 예산 중 1조 2천억 원을 담당하며 정부 R&D 정책 기획과 신규 사업, 과제 기획, 투자 로드맵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계십니다. 자, 이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희연 책임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희연 책임연구원님께서는 연료전지, 2차 전지 등의 전극 촉매, 메탄,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전환 공정용 촉매, 또 수소 제조용 촉매를 연구 개발하고 계시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촉매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에는 국무총리 표창, 2019년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전문가십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지승욱 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승욱 부장님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책임자로 나노포 바이오센서 기반 고효율 신약 발굴 기술을 개발하셨고요. 단백질 3차 구조 기반 약물 재창출 기술 개발 등의 연구 성과들을 창출하면서 바이오 의학에 연구 중인 전문가십니다. 2019년 국가과학기술 진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발제를 해주셨죠. 충북연구원의 조진희 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5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 충청북도가 첨단 산업 전략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지역 전략 산업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발전 방향과 인프라 확충, 법규, 제도 등 다양한 관점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던질 텐데요. 여기에 대한 패널 분들의 답변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심 항공교통, 반도체, 또 친환경 전지, 바이오 산업 관련 충청북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패널 분들의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중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관중입니다. 제가 다른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UAM 분야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UAM이 새로운 산업이고, 사실 미국에서도 이게 대학에서 UAM 관련되는 걸 가르친다든가 연구를 하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AM 쪽의 핵심 기술이 사실 항공이라기보다는 전기 추진 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UAM 관련된 산업을 이제 충북 지역에서 예를 들면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무래도 인력 양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산업에 종사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건 꼭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충북대학교에는 이제 항공과가 없고요. 청주대학교에 이제 무인기 관련한 이제 학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UAM 관련된 연구 개발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일단 확보를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고, 양성된 인력들이 결국에는 이 충북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기업들도 같이 있어야 될 거고,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UAM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충북 지역에서 참여를 하시겠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비행기의 일종이라고 할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스템 전체를 개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항공기에는 인증도 있고 항공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상당한 업력이라든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재나 부품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저도 오면서 이제 자료를 보고서 알았는데, 배터리 쪽이 충북 지역에서 연구 클러스터를 갖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UAM 같은 경우는 배터리 또는 전기 추진 관련된 것이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어떤 클러스터, 2차 전지 관련 클러스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예를 들면 그 소재나 부품 쪽에 포커스를 하시면 굉장히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UAM을 지금 국내에서 뭐 현대나 한화나 또는 뭐 몇 개 스타트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개발을 하면 결국 플라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일한 곳이 지금 전남 고흥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지금 그랜드 챌린지라고 해서 UAM 관련된 뭐 기체 테스트하고 운영 관련된 테스트들을 시작을 했는데 가장 만나보면 업체나 뭐 항우연은 자기네 기관이니까 뭐 자기네 포슬리티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수도권이나 그 중부권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을 굉장히 필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공간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북 지역 같은데 좀 과감한 투자를 하셔가지고 기체를 개발된 기체를 테스트하고 인증하고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만약에 갖춘다면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인력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그 연구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테스트 할 수 있는 비행 시험장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이 좀 별로 없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그 들여다 보시면 좀 그 개선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도심 항공교통 분야와 관련해서 이 첫 단추는 인력 양성이고 인력 양성을 잘 하려면 충북 내에서 또 인력을 유치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기업이나 사업도 유치할 수 있는 노력도 다각도로 해주셔야 되는데 항공기 개발에 또 이제 집중하려면 우리는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된 그런 부분으로 주목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테스트 지역도 함께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다각도로 충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언이셨던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정민아 팀장이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련해 정민아입니다. 오늘 먼저 그 충북연구원에서 발제하신 내용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역에 이제 다니다 보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발전 전략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정리가 돼 있고 굉장히 충북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부족한 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열심히 잘 만드신 것 같아서 근래에 좀 보기 드문 자료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의 충북이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물 반도체 관련된 소재들을 핸들링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후공정,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패키징이 좀 어려운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포장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용 반도체에 들어가면 자동차에 맞게 포장을 하고 비행기에 들어간다 그럼 비행기에 맞게 포장을 하는 건데 이렇게 포장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우리 옷을 그냥 편안하게 입을 때 다 똑같이 기성복을 입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난 버튼 3개짜리가 필요해, 2개짜리가 필요해, 5개짜리가 필요해 이제 이렇게 되듯이 다양화된 것들을 잘 대응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붐업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충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기업들을 저희가 으뜸 기업이라고 소부장에서 100개를 뽑는데요. 저희가 지금 43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충북의 반도체 기업이 하나가 뽑혔는데 네페스라는 기업인데요. 그 기업이 지금 패키징 쪽에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강점을 가장 잘 살렸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저희가 10인 이상의 제조업이 한 6만 5천 개 정도 기업이 되고요. 그 안에서 소부장 기업이 한 2만 9천 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전문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소부장 전문 기업. 매출액의 50% 이상을 소부장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7개, 9개 정도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9천여 개의 그 전문 기업 중에서 4% 정도가 충북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56개의 전문 기업이 지금 보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충북 지역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한 12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반 이상이 전문 기업이라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충북도와 같이 이제 충북연구원과 관련된 분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좀 같이 많은 홍보와 저희도 이제 홍보를 하겠지만 해서 많은 분들이 다 전문 기업의 혜택을 받게 되면 그 전문 기업들이 저희는 이제 기업의 성장사다리라고 합니다.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듯이 전문 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으뜸기업이 되면 이제 네페스 같은 기업들을 저희가 으뜸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의 성장사들이가 만들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그 내용을 모르거나 혜택을 모르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을 아쉬운 점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그 반도체 이슈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중요해져 있고 정부에서 새로운 반도체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줄 것 같이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반도체 관련된 신규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 여러 가지 소부장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가 중심으로 해서 충북연구원 관련된 충북과학기술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충북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그 정부 R&D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션을 계속 넓혀가는 걸로 해서 그런 연구 역량을 좀 획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와 병행해서 지금 그 디자인하고 계신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들이 병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맨 마지막 장표를 제가 보니까 그 정책 PM이죠. MP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PD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D 제도가 이제 기술 베이스의 철저한 기술 베이스의 PD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정책 PD 뭐 지금 MD라는 조직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운영할까 그랬는데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분을 모실지가 굉장히 퀘스천일 거고요. 그 부분의 미션과 역량과 어떤 쓸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분은 앉아서 페이퍼먹만 하시다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할 수 있는 우리 충북 지역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PM을 뽑으신다고 하면 이분이 하셔야 되는 역량, 역할 그리고 권한 그리고 어떤 임기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핸들링하시는 범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조금 운영하시는데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특히 이제 수치로 얘기를 하니까 확 와닿는 게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도 뭐 맞춤복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충북의 맞춤형으로 딱 반도체와 관련해서 또 산업체 관련해서 전문 기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맞춤형 솔루션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충북연구원에 좀 제안 비슷하게 주신 것 같은데 PM에 필요한 테크트리 같은 것들을 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은 역시 그런 그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정민아 팀장님이셨고요. 다음으로 친환경 전지와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김희연 책임님의 의견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희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굉장히 뭐 정책적인 이런 부분을 전체 다 짚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실제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와 연료 전지 분야를 제가 실제로 연구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위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오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하면서는 굉장히 뭐 규제라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거, 대기업의 뭐 기술을 이전하는 거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대기업에서 2차 전지 제품을 하나 만들 때 아니면은 연료전지 제품을 하나 만들 때 대기업에서 1부터 100까지 뭐 부품이 100개라면 100개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 부품에 대해서 다 중소기업은 이런 데 하청을 주게 되고 이제 그런 걸 받아서 조립을 해서 파는 약간 그런 식의 제품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제품의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따지고 들어가면 수입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국산화 90% 달성했다 해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국산 제품은 아직까지 믿을 수가 없어서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이 아주 작은 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그러니까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과 중소기업하고 협력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기술 수준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 좋은 논문 쓰고 뭐 큰 과제 따고 하려고 막 연구를 하는 반면에 그런 과제들을 중소기업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시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게 중소기업에서 바로 도입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소기업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아주 쉬운 기술을 근데 그 기술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한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2차 전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은 뭐냐면 패키징을 못해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요만큼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거, 그다음에 뭐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재를 갖다가 좀 더 개선하는 거,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연료전지도 마찬가지로 연료전지 구성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안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가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비용이 너무 비싸고 수소의 뭐 안정성, 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까 이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기술, 중소기업도 그 연료전지 사업에 직접적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거, 2차 전지 사업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R&D 하시는 분들이 개발을 해줘야 되고 정부에서는 그 중소기업이 그런 기술들을 바로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거고요. 뭐 갑자기 꺼졌는데 나오는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학생 대학원 연구원에서 대학원생들을 지도를 하는데요. 대학원생들이 눈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딱 느끼시는 게 애들이 안 온다. 분명히 대기업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도시로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 아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2차 전지 전공한 학생을 좀 보내줘라. 너무 구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아는 교수님들한테 다 전화를 했는데 한 명도 못 구했어요. 왜냐하면 다 대기업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이런데 그럼 중소기업이 아무리 2차 전지 뭐를 하고 싶어도 인력을 새로 못 뽑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보면 산업부에서도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것도 단발성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많이 가서 좋은 대우를 받고 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뭐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연구진들의 어떤 상황과 사업체에서 상용화하는 상황이 너무 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접점을 잘 맞춰줘야 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우리 도에서도 마련을 할 것인가 인력 유입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진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진짜 여기에서도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바이오 분야의 지승욱 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보안연구원의 지승욱입니다. 저는 충청북도가 이제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특히 이제 초격차 국가 전략 기술의 육성에 이런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지난 9월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하면서 이제 점점 바이오 분야에서도 이런 기술 패권 경쟁이 점점점 심화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데 이런 대응에 충청북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충청북도는 오송의 바이오밸리 천복단지 또 오창의 과학산업단지 등을 토대로 해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인프라스트럭처하고 또 이런 역량을 갖추어 왔기 때문에 이를 좀 향후에 좀 더 첨단 바이오 기술 쪽에 포커싱해서 좀 더
특성화된 그런 기반을 마련한 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인체 외부의 유전자나 세포를 주입을 해서 인체 물질을 대체하거나 인체의 조직을 재생시킴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말하는데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쉽게 예를 들자면 뭐 모더나나 파이저에서 개발한 이제 코로나 백신도 기존에 이미 있던 형태의 의약품이 아니라 mRNA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을 개발한 것이라서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기존에 있던 의약품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제조 방법, 또 생산 공정, 실증, 인증이라는 절차가 모두 새롭게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첨단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첨단 바이오 기술에 특성화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십적화된 시설,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전문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런 기존에 있던 바이오 클러스터 중심으로 해서 확대 발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이제 충청 지역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들을 이제 뭐 오송, 오창, 청주, 더 나아가서는 뭐 충청권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대전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들과 연계해서 충청권의 메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이런 지역 간의 이런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송 오창 청주에도 바이오 잠재력을 짚어주시면서 여기에서도 바이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답이 있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진희 연구원님께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충북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앞서 전문가 네 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핵심 포인트들이거든요. 일단 UAM과 관련해서는 그 저희 도에서 그 드론 UAM 센터라고 하는 그런 그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미래 UAM 시대를 대비한 기술 개발, 특히 이제 뭐 기체 설계라든지 뭐 버티포트에 대한 것도 최근에 뭐 이렇게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 새로운 산업, 새롭게 그 등장할 산업에 대한 준비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전문 기업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저도 공감이 되는데, 결국 전문 기업의 역량이 지역의 과학 기술과 자생적인 산업 그 토대, 산업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내 전문 기업 등록 수가 그렇게 산업 규모를 봤을 때 등록 기업 수가 좀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제조까지 같이 하는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비율까지 따지면 사실 실질적인 전문 기업은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그 연구산업진흥단지 제도가 이제 마련이 돼서 이제 아마 공모 절차를 거칠 것 같고, 정부는 이제 5개 정도를 육성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기초 검토를 해보면 대전 외에는 그 요건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고, 그래서 주요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한 인근 7km 이내의 전문 기업 집적도,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지원 요건을 충족하려면 전문 기업의 절대적인 수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PM 제도는 물론 이제 실행 측면을 고려했을 때 디테일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겠지만 지역에서 R&D 재원을 투입하는 그 효율성, 투입과 운영, 그리고 성과 창출이라고 하는 효율성 내지는 정합성 측면에서 좀 한정된 재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관한 부분은 사실 강소기업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은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해요. 근데 그 자체 연구 인력, 부족한 연구 인력 가지고서 자구 노력을 해 가는데 이 지역에 또는 국가에서
기업 기술 개발이나 운영 측면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회사 내에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원 시스템의 그 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그리고 지원 유형별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 매트릭스를 기업에 뿌려주고 기업이 쉽게 선택해서 트라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계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클러스터 저희가 지향하는 건 세계 3대 뭐 이렇게 선언적으로 3대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국가산업단지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오송 국가산업단지가 또 조성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런 그 국가 글로벌 수준의 클러스터의 어떤 그 허브 기능 역할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지역에서의 과학기술과 미래 첨단 산업 측면에서의 그 지역 자생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은 독일 그 모델이 저희가 이제 나아갈 방향의 한 그 시사점을 준다고 보는데 결국 이제 그 세계적인 기초과학을 수행하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 그리고 그 기초과학의 성과 중에서 산업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응용 기술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프라우누퍼 그러면서 지역의 뭐 미넨 대학이라든지 그 막스 플랑크 본원이 미넨에 있으면서 그 미넨 대학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중심 대학하고 연계해서 세계 수준의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게끔 선택하고 응용하고 또 연구소와 지역의 대학이 같이 인력을 양성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이런 모델이 지역 그 과학기술 혁신의 자생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 기본 그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앞으로 좀 고민해 나가야 될 방향은 지역 대학의 연구 성과를 어떻게 산업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결국 대학의 연구는 3년 내지는 5년 안에 대학의 연구 중에서 산업적으로 전이되는 지식들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 산업적 전이의 저희 주체를 지역 기업 쪽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정교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각도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충북이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대부분 이제 충북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분들이 아니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이렇게 또 장시간 경청하고 계시고 궁금증도 생기시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들, 궁금한 점을 화면에 띄워 보았습니다. 라이브 Q&A 때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관중 교수님에게 UAM에는 채공 시간 확보 차원에서 연료 전지가 가장 유망한 것 아닌지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UAM은 어느 정도 채공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 UAM 기체는 뭐 대략 30분 정도 내외가 최대 비행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정도면 거의 그 서울시를 통해서 서로 횡단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 하고 거의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도심에 들어오는 그 UAM 용도로 사용될 항공기는 무조건 전기 추진을 쓰도록 지금 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이드로카본 그러니까 좀 석유죠.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연료를 쓸 경우에 추락을 했을 때 화재라든가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기 추진으로 지금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배터리 기술의 한계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상용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이 그 중에 좋은 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심에서 운용을 하려면요. 근데 도심 바깥쪽으로 벗어나서 그런 규제가 없으면 그냥 엔진에다가 배터리를 붙이는 것도 뭐 예를 들면 터보 샤프트 엔진에다가 뭐 배터리를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연료전지에 배터리를 붙여서 하이브리드로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 자체도 아직은 자중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항공기에 쓰기에는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추산을 하기로는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베이스의 그 항공기가 상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그 자사에서 개발한 그 수솔 유전지를 이용해서 그 꽤 큰 드론 형태의 기체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뭐 그 보여준 적이 있는데 뭐 기업에서도 지금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뭐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무게나 이런 부분들 이슈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되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비화재, 비폭발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차세대 2차 전지 연구 개발을 각 대학 및 기관 등에서 진행 중인데요. 각 분야 양응급제, 전해질, 분리막 등 2차 전지 전문가를 한 곳에서 집중해서 종합 연구 기관을 설립하고 미래 인재 양성으로 세계 최고의 2차 전지 산업 국가 이상 가능할까요? 와, 정말 이거 원대한 꿈이 있는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어떤 분께서 답변을 주실까요? 우리 김희연 연구위원님 어떻게? 네,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할 것 같다. 단답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아니, 조금 더 근데- 구체적으로 이유를 네,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질문에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충북에다가 이 지금 가장 핫한 이 그 2차 전지 전문가를 한 곳에 집중해서 종합 연구기관 그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충북에다가 딱 짓겠다. 그럼 충북은 굉장히 좋은데 다른 지역과의 뭔가 이런 문제점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교수님과의 그 교수님 그 답변과 연계해서 지금 질문이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좀 제가 쭉 보고서 드는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UAM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를 하나 만들 수 있다 해서 이걸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만들어서 이거를 직접 띄우기 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정성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우리가 뭐 청소기에 배터리 하나 넣어갖고 쓰는 건, 얘는 배터리는 우리가 쓰는데 뭐 청소기 쓰는데 별 위험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청소기를 어디 갔다가 이렇게 사고가 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얘가 배터리가 방전된다고 해서 청소하다가 갑자기 멈춘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바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정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법 쪽 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규제 뭐 이런 부분, 규제 부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뭐 2차 전지 연구기관을 어디에다 만든다 이런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참고로 지금 뭐 그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연구기관에서 핵심 부품, 그러니까 난제 기술이죠. 뭐 전고체 전지도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고체 전지가 지금 완성이 된 기술이 아니거든요. 미래 기술이라고 구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추가적인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무슨 뭐 전고체 전지라든가 그런 기술도 추가적으로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렇게 연계해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재 가고 있는 기술과 우리가 그 아직까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은 현재 여러 연구기관이나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는 다 될 것이다라고 단답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주셨던 것들이 이제 조금 구체화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진희 박사님에게 플랫폼 경제가 무엇이고 충북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요? 아까 뭐 세 가지 정도 영역을 나눴을 때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에 뭐 AI도 있었고요, IoT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답변해 주실까요? 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경제가 이제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결국 그 디지털 전환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결국 그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그 비중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물리 공간에서 창출되는 그 부가가치 버금가는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텐데, 결국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이종의 주체나 뭐 어떤 그 관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경제가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이 실제 데이터를 생산하고 또 활용하고 또 거래하고 결국에는 데이터도 자원화되어서 거래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 경제화도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그 초기의 그런 선점의 그 효과가 아주 지배적인 그런 플랫폼 경제 형태가 이제 여러 분야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산업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반도체 공정이다라고 했을 때 이 반도체 설계와 그 설계를 실현하기 위한 그 소재 부품, 공정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각각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이슈 측면에서 반도체 영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건 그런 걸 어떻게 디지털 공간에서 현실 세계와 아주 유사한 형태로 모사를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형태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나서 실증 내지는 시설 구축을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델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 그리고 그 모델의 유입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 모델이 상당한 그 경쟁 인프라가 되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충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중심으로 물론 충북 TP도 있고 이 플랫폼 경제를 준비하기 위한 요소 기술들을 테스트베드 형식으로도 하고 또 시범 사업 형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모델로 갈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각 분야에서 응용하고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타버스도 좀 이런 플랫폼 경제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쉽게 요 Q&A 시간은 좀 시간 관계상 세 가지 질문을 들어봤는데요. 아쉬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네, 마이크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큐브 마이크를 여러분에게 직접 전달을 드리면 받으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뭐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해서는 아직 질문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질문 주셔도 좋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께서 손 들어 주실까요? 저희 학생분이 두 분이 계신데 이제 눈치를 좀 보시는 건가요? 왜 선생님께서 네 한번 지도를 해주시고 어떤 분? 네 이재원님 네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저는 충북에너지고등학교 이재원 학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하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한 분야 김희연 책임연구원님께서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바이오도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누가 먼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네, 큰 그림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 정민아 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사실은 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정부 투자 금액도 사실은 좀 많이 줄어들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은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투자가 결정이 되고 빠르게
투자를 멈추는 행위들이 좀 빨리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개발이라는 것, 특히 신재생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긴 호흡을 가지고 볼 때는 좀 긴 투자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빠른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테마를 놓지 않는 부분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핵심 요소 기술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뭐 풍력이라든지 파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방면에 그 투자는 지금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 하나만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할 수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석탄 연료를 대체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지 하나의 기술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게 지리적인 현실입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주신 학생분은 어떤 쪽 분야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생각하고 계신 분야가 있다면? 2차 전지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러면 또 네, 어떤 방향에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지금 대학을 진학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대학 진학 아니면 바로 또 기업으로 또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뭐 진로에 대한 고민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이스토라서 바로 취업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을 아까 대기업으로 다들 빠진다 그러는데 뭐 그런 루트가 될지 뭐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일까요? 저희 큰 딸도 고등학생이라 좀 학생을 보는 느낌이 남다릅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2차 전지 쪽에 그냥 관심이 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분야는 지금 뭐 2차 전지 기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는 2차 전지 분야를 뭐 앞으로 향후에 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연구자들이 볼 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2차 전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개발되고 쓰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뭐 진로를 정하시는 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저희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분야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느 분야가 제일 효율이 좋고 제일 우리나라에 적용이 제일 좋을 것 같고 하면 그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태양광 발전을 우리가 해요. 태양광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우리나라가 땅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태양광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 그럼 태양광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은 지역이 좁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만들어냅니다. 건물 외벽에다 태양광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적용이 어렵다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갑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해가지고 오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암모니아를 직접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값싼 암모니아를 사다가 수소를 분해해서 쓰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또 세계 정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경제성이 올라갔다가 뭐 떨어졌다 할 수도 있고 해서 기초 분야는 그쪽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큐브로 질문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이 테이블에 딱 혼자 계신데 계속 열심히 듣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이분께는 꼭 마이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북 연구원장님께서 지금 계시거든요. 황인성 연구원님 바로 던지겠습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연구원장 황인성입니다. 네. 오늘 포럼이 저 같은 레이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이관준 교수님은
정말 일타 강사처럼 이 UAM형 내용을 잘 모르는 거지만은 너무나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사실은 막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2부에서 토론도 이게 뭐 진짜 우리 충북이 진짜 나가야 할 방향에 굉장히 귀중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표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이 교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배터리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배터리의 성능을 갖다가 증진시키는 거는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배터리를 쉽게 가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기술이 상용화하는 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 발전이 어떨지?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항공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마다 좀 전략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배터리를 바로 교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그 멀티콥터 같은 볼로콥터 같은 데는 비행기가 오면 배터리를 바로 교체를 하고 이미 쓴 배터리에 충전을 했다가 올 때마다 교체를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운용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체 설계할 때 약간 제한 사항 같은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볼로콥터를 제외하고서는 그런 전략을 쓰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많이 고려되고 있는 방법인 건 맞습니다. 네,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뭐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짧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반도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요새 기후 변화가 문제가 돼가지고 물 부족 현상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호수가 있고 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어떻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네,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그 충북이 어쨌든 간에 반도체의 강한 도시라는 것들을 여러 곳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도도 다 이제 준비가 유사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북만이 갖고 있는 색깔을 명확하게 입히시는 게 되게 좋은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으뜸 기업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아주는 제도인데요. 거기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9개가 지금 뽑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 8개 기업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모여 있고요. 아시겠지만 경기도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금 우선 기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수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쪽은 패키징보다는 다른 전공정에 좀 중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후공정의 가장 강자를 보유하고 있는 충북에서는 오히려 이쪽을 좀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화합물 반도체 소자 기업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클러스터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의 어떤 기업 네트워크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시는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충북대학교랑 네페스와의 어떤 그 인력 교류, 인력 양성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차라리 그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하시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건 당연히 강조를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어드밴티지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만 딱 더. 예. 우리 논의가 정말 우리 네, 지박사님한테 깊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바이오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초반전에는 사실은 마이크 잠깐만 가까이 해주시겠습니까? 바이오가 앞으로 유망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때는 사실은 처음에는 바이오 시밀라 부분을 갖다 많이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라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는 대표적인 항체 치료제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대표적인 약물이 될 텐데요. 지금 송도에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송도에서는 보스턴 랩 센트럴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기에는 K-바이오 랩 허브라는 것을 구축을 하고 있어서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들을 주로 바이오익품을 생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십적화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춰가지고 그쪽으로 특화가 돼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지금 국내 현황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바이오 이제 탑 10의 매출 10위에 속하는 블록버스터들이 지금 바이오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향후에는 미래 유망 기술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거든요. 그래서 항체가 아니라 이제는 세포나 그다음에 유전자 자체를 개발해서 그것을 약으로 쓰는 것이 이제 지금 미래 유망 기술이고 거기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저희가 충북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예. 충북의 미래가 참 밝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또 충북 연구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토론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어떠셨는지 각 패널분들 소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중 교수님부터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주로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뭐 대학들이나 아니면 대전에 있는 연구소장 주로 일을 같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도 아무튼 첨단 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민아 팀장님. 저희는 이제 중앙정부 R&D만 주로 저희가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R&D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파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의 니즈나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 충북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협업을 해서 같이 지역과 중앙이 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이 좀 더 상생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반도체 특화단지 5개 중에서 충북 5개 전부 다 R&D를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특화단지도 저희가 R&D를 같이 기획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 형태의 어떤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같이 지역이 함께 끌 수 있는 아이템들이 더 많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퀘스천 아니면 숙제를 좀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회들이 좀 많이 생겨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연 책임님. 네, 굉장히 제가 얘기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많이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저 자신한테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미래인재 로드쇼인데 미래인재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접속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미래인재가 조금 더 많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아쉬운 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 점도 우리 향후에 또 미래인재 로드쇼 2023년 버전에 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승욱 부장님. 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북의 이런 비전과 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고 저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오창에 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창 분원에 와서 이제 저희가 국가영장류센터를 통해서도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는데 국산 치료제를 처음으로 도출하는 데도 저희 연구원이 큰 기여를 했는데 이런 충북 지역에서 이런 많은 협업이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기술 패권에 대한 경쟁에서 저희도 대응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협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지켜보고 있었다. 충북연구원 조진희 연구원님. 네, 오늘 사실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토론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귀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좋은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사실 지역의 인재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고민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 나온 주요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좀 계속 연구하면서 챙겨 나가면서 지역의 틀을 좀 깨면서
지역 그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노력을 좀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의미 있는 공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또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토론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감들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패런 토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